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런 류의 진화론적인 관점의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그러다 끌림의 과학이라는 그 사랑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푼 책을 너무 읽고 좋아서 친구한테 추천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 과학을 많이 읽는 친구라 막 비평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과 그리고 가설이 굉장히 혼재돼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저는 실제로 많이 위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과학 도서는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과학 도서를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굳이 과학만 아니라 거기다 과학은 더욱더 심해요. 과학이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이 어떤 게 과학이냐면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의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에는 토끼가 산다.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명제가. 과학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달에 갔더니 토끼가 없는 걸 밝히면 돼요. 틀렸다는 게 증명될 수 있으니까 과학적인 명제예요. 까마귀는 하얗다. 과학일까요? 아니, 까마귀는 까맣다.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이죠. 하얀 까마귀를 한 마디만 발견해도 까마귀는 모두 다 까만 게 아닌 줄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떤 우리가 관찰하기에 다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을 봤더니 목성에 도는 달이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죠. 목성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틀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갈릴레오는 영원히 맞았냐? 갈릴레오가 뭐라냐면 목성에 달이 4개 있다 그랬어요. 지금 달이 60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이 과학이었어요. 갈릴레오 시대에는 그게 또 과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은하계 한쪽 구탱이의 작은 별이잖아요. 과학은 계속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변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차피 그래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과학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썼을 때 그 사람은 이게 거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분은 거기에는 가설과 무슨 사실이 팩트가 막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이 어떤 또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여기까지를 비판적으로 봤고 난 요만큼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따라서 내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지나가도록 난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친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비판의 정도가 달라도 되거든요. 어차피 과학은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변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과학책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책이나 경제학책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남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위축받을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책 어떻게 읽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보면 돼요. 그러다가 남들이 뭐라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좋은 건 친구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너는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내가 보기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인데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대로 내가 쫓아갈 필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를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읽으시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책이 말한다고 다 맞구나 저 관점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계속 의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할게요. 과학이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는데 그 답도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답이라는 결과가 과학이 아니고 결과를 찾는 과정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죠. 그것이 바로 과학이고 과학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과학책을 읽을 때 옛날과 달리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읽지 않아요. 요즘은 정보를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많은 정보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내 머리에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과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과학적인 태도라는 것은 일시적인 잠정적인 답에 대한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도 자기의 결과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 다른 사람에게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회 가면 아주 그 치열하게 질문하고 비판해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거든요. 끝나고서 맥주 잘 마시는 게 어차피 그거니까. 그게 그런 태도가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책을 읽을 때 과학적인 이제 정보를 많이 얻겠다가 아니라 과학적인 태도를 얻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아주 편하게 과학책을 읽을 수가 있죠. 그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왜 이렇죠? 이렇게 그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없이 네. 궁금하니까 이제 책을 보거나 막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어른이 될수록 과학책이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절대적으로 제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이게 과학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제학 책도 읽고 경영학 책 읽고 근데 그 사람이 다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좀 마음 편하게 읽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는 적어도 그 글자들,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과학책은 많은 경우에 수식이 들어있잖아요. 수식, 원소기호, 그래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쓰는 자연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낯설어서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과학책을 읽고서 이해하는 거나 다른 책을 읽고서 이해하는 거나 아마 이해하는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편하게 읽었느냐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야 약간 멘붕에 빠져서 읽었느냐 차이일 뿐인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좀 처음에 쉽게 그거를 좀 사실은 낯선 개념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책들도 있을까요? 그런 책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책이 있으면 누군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제일 좋은 건 교과서예요. 나는 그러니까 교과서 추천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참 좋고요. 근데 거기 기본적인 스케일이 다 있어요. 항상 그래요. 교과서가 제일 좋아요. 교과서가 제일 좋은데 지루해. 지루하다 보니까 다른 교양서를 찾는 거잖아요. 네. 교양서를 쓰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고 써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론과 이런 그 팩트와 팩트 사이를 자기 어떤 또 다른 재미난 논리로 그 연결을 했을 뿐이죠. 근데 확실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제일 좋고요. 그러려면 지루하니까 못하는 건데 일단 아무 책이나 읽어야 돼요. 어딘가 통로가 있거든요. 읽다 보면, 여기에 통로가 생겨요. 남들에게 무슨, 권해서, 권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저는 많이 권하는 게 이거예요. 칼 세건의 코스모스예요. 칼 세건의 코스모스를 읽다 보면 우주에서부터 생물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람 인생에 있어서 펼쳐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근데 무지하게 두꺼워요. 네.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칼 세건의 그게 매력을 느낀 사람은 끝까지 읽으면서 재밌게 읽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의 답인 책은 없어요. 하나의 답인 책은 없고 과학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요가 아니에요. 거기서 대답해 줄 수 없고요. 아주 작은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개구리, 응? 개구리의 삶에서 아니면 딱정벌레 어떤 책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고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과학에서 어떤 책을 좋을까요? 그거는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죠. 누구도 대답할 수 없고요. 해준다는 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실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급하면 막 책을 권해주는 거 뭐냐면 귀찮아서요. 귀찮으면 얼른 권해주자.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 그 얘기 듣고선 가니까. 그제 사 보겠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걸 읽을 테니까. 야, 이거 읽으면 된대 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오신 분들 같으면 정말로 고민을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되게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인 아주 주제, 내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클리닉이 가능하죠.
이분이 이런 주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책을 읽었어. 그런데 어려움을 갖고 있네. 그럼 이분들 여기에 뭐가 어떤 것들이 빠졌겠구나. 이 정도의 나이에 이 정도의 지적 능력, 독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책을 한번 권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갖고 오시면 사실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오시려면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도 과학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SF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SF를 다 좋아해요. 재밌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SF도 되게 지금의 과학과 기술을 많이 기반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과학적에 어렵다 그러면 SF로 접근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SF를 이제 과학 소설로 많이 번역하는데 어떤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상이란 말이 어딨냐, 사이언스 픽션에.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나 공상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공상 과학 소설 좋은데 왜 우리는 막연하게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 너무나 딱 과학적이고 너무나 기술적인 체계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안에 갇히는 걸 막 느껴요. 그죠? 공상 참 좋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SF 중에서도 과학적 기반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죠. 왜 화성에 사람들이 사는데 문어 인간이 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화성에 문어 인간이 살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는 낼 수 있는데 화성에 문어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꿈꿀 수 있는 그 상상들이 되게 풍성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SF 권하고 만화책 아주 권해요. 예, 만화책 최고입니다. 이렇게 스피카 도 있고 소속 맨션 이런 만화들이 있거든요. 일본의 만화들을 보면 좋아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얻는 것들 많아요. 저도 과학책 재미없어 못 읽겠어요. 그럼 만화책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금방금방 읽고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과학 서적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교과서 말고 스토리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과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토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갈 수가 되잖아요. 그 과학적인 내용을. 교과서는 그 안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다 단절돼서 재미가 없는 거고, 딴 책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과학 이야기를 끝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만화책, SF 좋죠.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아이들을 위한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교과서도 사실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아이들은 공룡 이름도 엄청 많이 외우고 근데 어른들을 위한 과학 콘텐츠가 좀 없구나.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요. 어떤 제 방에 가면 거기도 이제 수천 권의 책이 있어. 다 과학책이에요. 성인 과학책이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출판의 아주 강국이에요. 딴 나라는 책 한 권을 팔아도 이렇게 왜 언어권이 1억 명, 2억 명씩 되니까 무지 많이 팔 수 있잖아요. 한국은 되게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좋은 디자인에 좋은 번역에. 한국말한 것이 되게 복 받았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책을 안 보고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고 영어책을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읽잖아요. 읽다 보니까 출판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국책을 그냥 수입해 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도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가 아닌 독자적인 언어가 있다는 것은 한국 출판계의 복이에요. 우리 영어 써봐요. 한국 출판사들 번역하는 번역서에 반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 못 해봤던 관점인데. 근데 또 과학서는 거의 외서가 많기는 하잖아요. 과학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외서가 많고요. 그 이유는 책을 쓰려면 어쨌든 계약하고 1년쯤 걸리는데 외서는 이미 있는 거니까 번역만 금방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과학책, 한국책 많아요. 많이 팔리는 양으로 치면 한국 책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전문가들이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과학책도 많고 과학 저자들도 많고 과학 강연도 많아요.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혹시 관장님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뭐 커가면서 인상 깊게 본 과학책 어디 가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글쓰기 과학 캠프 갔었어요. 과학 글쓰기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쳤는데 끝날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중학생이. 선생님은 중학교 때 무슨 과학책 읽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진짜요? 예. 내가 살 때는 우리 동네에는 과학책이 없었어요. 과학책이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안 읽어도 되네요. 그냥. 야, 우리 때는 과학책이 없어서 못 읽었고, 너무 많으니까 읽어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어릴 때 과학책 안 읽고도 과학자로 잘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어릴 때 과학책 안 읽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뛰어난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 문학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다 문학책 읽었고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1 중학교 1학년 올 때부터 삼중당 문고를 가지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1 때부터는 중1, 2때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까지 단 어느 일주일도 7일도 삼중당 문고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중당 문고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문고판 책이 있었어요. 다 많은 분이 다 아시는 책이에요. 조그만 게 조그만 문고인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건데 각도 뭐 100원, 200원 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학 속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과학책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과학책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 특히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나 어떤 과학책 읽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나 과학책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문학책 읽어라.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책을 왜 읽냐면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과학도 난 내가 실험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고서 내가 대충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의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의 삶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수십 년의 이야기를 단 하루면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대리 경험을 통해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뿐만 아니에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나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전달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면 제가 보기엔 문학을 너무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문학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그 문학에 다 얘기해보면 다 갈등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전달법을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문학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책이 정말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요. 문학을 보세요. 그 다음에 과학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학을 덜 봤기 때문이에요. 문학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시와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많이 읽으면 과학책도 되게 상당히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문과라서 못해 그러는데요. 전 세계 문과, 이과를 낳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딴 나라 문과, 이과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나는 이과니까 나는 문과니까 나는 이과니까 잘 글을 못 쓰겠어. 난 문과니까 과학책 못 읽어. 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워야 돼. 난 문과니까 난 이과니까 이런 얘기 지워야 돼. 아무런 소용도 없고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면 독일은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졸업할 때까지? 저희 선택하죠. 과목들을 선택하지만 그래서 부전공 2개 하잖아요. 내 친구들은 유기화학이 전공이면 부전공으로 동문학과 비교종교학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난 자연계니까 유기화학, 생물학, 물리학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딴 나라 다 전색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우리만 이상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책 어려운 거 하잖아. 난 문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책을 너무 안 읽었기 때문에 과학이 어려운 거예요. 반성이 되네요. 네. 이과 사람들도 과학 어려워요. 정말로 똑같아요. 문학 많이 안 읽은 사람은요, 딴 과학 어려워요. 그 과학은 되게 전문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학하면 상당히 넓은 분야에 이만큼 경제학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생화학적에서 되게 작은 부분들을 연구하게 돼요. 그 다른 걸 참 접하기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엔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시잖아요. 예.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을 꼭 읽어야 할까요? 과학을 더 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과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래요. 근데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이야기하면 과학책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미분적분을 내가 못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조금 합리적이었다면 수십 조를 들여서 바다 강에서 모래를 퍼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뉴스를 들었더니 뭐 새로운 대통령께서 16개 보는 당장 6월 달부터 문을 열어라 하셨더라고요. 그걸 쌓느라고 수십 조 썼어요. 근데 소용이 없으니까 문 열어라 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를 왜 운하를 했는가? 동서면 또 모를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합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과학에 흥미를 가지면 좋은 거죠. 근데 그 합리성을 갖는 방법은 과학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과학자서 그런지 과학은 되게 명확하게 그 합리성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금방 합의하거든요. 다른 경제학자, 철학자 사람들 끝까지 싸워요. 근데 과학자들은 언제든지 쭉 싸우다 금방 모여요. 모였다가 다 같이 이거 아니네 하고 딱 저리 옮겨가요. 어쩌다 합리성 금방 토론이 잘 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대강도 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때도 전문가들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예. 나쁜 삶이죠. 난 나쁜 삶이라고 보죠.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건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치가 있어서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교수가 되거나 과학자가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잘못된 식으로 계속 가르칠 사람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지위를 얻는다든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누구나 과학자들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난 과학자니까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지만 개인의 이익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최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죠. 그때 사회가 합리적이면 그 사람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었는데 사회가 덜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더 합리적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관도 많이 와야 되고 과학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과학적 태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정의가 있나요? 과학적 태도가 뭐냐면 일단 과학이라는 거는 되게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가요. 난 틀릴 수가 있네. 난 과학자들은 절대로 이게 완벽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게 틀렸다고 해서 좌절에 빠지잖아요. 내가 막 계산해서 이런 거야 했는데 딴 사람이 다른 계산으로 딱 다른 걸 냈어요. 내가 틀렸네. 너무 재밌구나. 당신 말은 맞네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과학적인 태도예요. 경청하고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관찰 실험을 해봐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관측은 누가 관측해도 그것들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근데 나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했어. 그런데 남들이 봐도 그게 합리적이네 하면 이게 합리적이 않은 거예요. 기본 우쭐우쭐해서 가겠죠. 근데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요게 잘못됐네요 하고선 방향을 좀 바꿔줘요. 그럴 때 사람들 같이 기뻐해줘요. 그러네요. 나는 가장 합리적을 찾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요만큼인데 계속 수정을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태도란 것은 의심하는 건데 어떤 사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론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의심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내 이론과 나에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죠. 저 사람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의심과 경청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성을 발휘하게 되면 어쩌다 항상 이렇게 표준 분포 곡선에서 가장 중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 분포 곡선이 조금 바뀌겠죠. 그럼 또 이거 합리적인 걸로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정확히 갖고 오시면요. 어떤 책을 더 읽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요.